우지끈하는 소름 끼치는 파열음이 왁자지껄하던 장터의 소음을 단숨에 집어삼켰다. 그것은 단순히 마른 장작이 부러지는 소리가 아니었다. 마치 살아있는 생명의 뼈마디가 으스러지는 듯한 비명과도 같았고, 그 뒤를 이어 터져나온 어린아이의 자지러지는 울음소리는 늦가을의 서늘한 공기를 날카롭게 찢어발겼다. 흙먼지가 뿌옇게 일어난 장터 한복판, 거친 흙바닥 위에는 댕기, 머리가 흐트러진 어린 연이가 쓰러져 있었고, 아이의 이마에서는 붉은 선혈이 주르륵 흘러내려 흙먼지와 뒤섞여 진득한 핏물이 되고 있었다. 아이가 그토록 소중하게 품에 안고 있던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었던 목각 인형은 처참하게 두 동강이 난 채 바닥에 나뒹굴고 있었다. 정교하게 깎아 만든 인형의 팔 하나가 저만치 떨어져 나가 있었는데, 그 단면의 나무 속살이 마치 살점이 뜯겨나간 상처처럼 하얗게 드러나 보는 이의 가슴을 서늘하게 만들었다. 사람들은 숨을 죽인 채 그 광경을 지켜볼 뿐 누구 하나 선뜻 나서서 쓰러진 아이를 일으켜 세우거나 피를 닦아주려 하지 못했다. 아이 앞에는 비단 치마를 곱게 차려입은, 그러나 눈매가 매섭기 그지없는 사또의 외동딸이 거만한 표정으로 서 있었고, 그 옆에는 험상궂은 표정의 하인들이 몽둥이를 쥔 채 위협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사또의 딸은 자신의 꽃신 끝에 묻은 흙을 털어내며 피를 흘리는 연희를 향해 경멸 어린 시선을 던졌다. 감히 천한 것이 내 앞길을 막고 눈을 똑바로 뜨다니. 네가 가진 그 조잡한 나무 토막이 내 눈에 거슬렸다. 내놓으라 하면 바칠 것이지 어디서 건방지게 버티느냐. 그녀의 목소리는 옥구슬 굴러가는 소리처럼 맑았으나 그 안에 담긴 도끼는 한겨울 삭풍보다 더 차가웠다. 연희는 공포에 질려 파들파들 떨면서도 부러진 인형의 조각을 주섬주섬 챙기려 고사리 같은 손을 뻗었다. 그때였다. 장터 한 구석에서 목기를 팔던 만석이 헐레벌떡 인파를 헤치고 튀어나왔다. 연아, 이게 무슨 일이냐. 만석의 목소리는 갈라지고 떨렸다. 그는 딸의 피투성이가 된 얼굴을 보자마자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현기증을 느꼈다. 평생 나무를 깎아온 그의 거친 손이 딸의 얼굴을 감싸 쥐었다. 나무의 결을 읽고 숨결을 불어넣던 그 신의 손이 지금은 딸의 상처를 어루만지며 속절없이 떨리고 있었다. 만석은 핏발선 눈으로 고개를 들어 앞을 보았다. 그곳에는 고을의 절대 권력자인 사또의 딸과 하인들이 서 있었다. 분노가 치밀어 올라 목구멍까지 뜨거운 것이 차올랐지만 그는 천민이라는 신분의 굴레 앞에 주먹을 꽉 쥐고 바닥에 머리를 조아려야만 했다. 아기씨,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이 아이는 아직 철이 없어. 그러하오니 부디 넓은 아량으로 용서해 주십시오. 만석의 이마가 거친 흙바닥에 쿵쿵 소리가 나도록 부딪혔다. 그러나 사또의 딸은 코웃음을 칠 뿐이었다. 용서, 내 놈의 딸이 내 기분을 망쳐놓았다. 저 더러운 피가 튀어 내 치마폭을 더럽힐 뻔하지 않았느냐. 그녀는 하인들에게 눈짓을 했다. 하인 하나가 거드름을 피우며 앞으로 나서더니 만석이 바닥에 내려놓은 짐꾸러미를 발로 걷어찼다. 만석이 밤새 깎아 만든 숟가락과 밥그릇들이 요란한 소리를 내며 사방으로 흩어졌다. 개중에는 만석이 며칠 밤을 새워 공들여 깎은 연희의 인형과 짝을 이루는 작은 나무새도 있었다. 그 나무새는 바닥에 떨어지자마자 하인의 발에 짓밟혀 형체를 알아볼 수 없게 으스러졌다. 만석은 입술을 깨물어 피가 배어나올 지경이었으나 품에 안은 연희가 더 다칠까 두려워 꼼짝도 할 수 없었다. 연희는 아비의 품에 얼굴을 묻고 소리 없는 비명을 지르며 오열했다. 사실 문제의 그 목각인 형은 평범한 장난감이 아니었다. 가난하여 변변한 장난감 하나 사줄 수 없었던 만석이 어미 없이 자라는 딸을 위해 자신의 혼을 갈아 넣어 만든 역작이었다. 죽은 아내가 즐겨 입던 저고리 색깔을 본따 천연 염료를 입히고 관절마다 쇠가 아닌 박달나무 심을 박아 넣어 사람처럼 부드럽게 움직일 수 있게 설계한 것이었다. 바람이 불면 마치 춤을 추듯 팔다리가 너울거리고 등 뒤에 태엽을 감으면 고개를 까닥이며 인사를 하는 조선 팔도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기이하고도 아름다운 물건이었다. 장날의 연희가 그 인형을 가지고 놀 때면 지나가던 사람들이 모두 발길을 멈추고 감탄하며 구경하곤 했다. 그 소문이 사또의 딸 귀에까지 들어갔고 탐욕스러운 그녀는 기어이 그것을 자신의 손에 넣으려 직접 장터로 행차한 것이었다. 저것을 보아라. 천한 것들이 주제에 맞지 않게 저리도 고운 물건을 가지고 있으니 사단이 나는 것이다.
사또의 딸은 부러진 인형 조각을 발끝으로 툭 건드렸다. 이제 부서져서 쓸모도 없게 되었구나. 내가 가지지 못할 바에야 차라리 곶감으로 쓰는 게 낫지. 그녀의 잔인한 말에 구경꾼들 사이에서도 탄식과 분노의 수군거림이 일었으나 감히 큰 소리로 항의하는 자는 없었다. 권력은 공포였고 가난한 이들에게 공포는 생존의 문제였다. 만석은 바닥에 흩어진 인형의 파편을 바라보았다. 그것은 단순히 나무 조각이 아니었다. 딸의 웃음이었고 죽은 아내의 기억이었으며 가난 속에서도 지키고 싶었던 그들의 작은 자존심이었다. 그 모든 것이 권력자의 발 아래 처참하게 짓밟힌 것이었다. 만석은 끓어오르는 울음을 삼키며 다시 한번 머리를 조아렸다. 아기씨, 이 모든 것이 제 불찰입니다. 인형은 다시 만들어 올릴 테니 제발 아이만은. 그의 비굴한 애원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사또의 딸은 차갑게 뒤를 돌았다. 다시 만들어 내 놈의 그 천한 손으로 만든 물건 따위는 이제 흥미없다. 다만 내 기분을 상하게 한 죗값은 톡톡히 치러야 할 것이다. 그녀가 가마에 오르자 하인들은 만석과 연희를 향해 침을 뱉고는 낄낄거리며 그 자리를 떠났다. 화려한 가마가 멀어지고 난 뒤에도 장터에는 매캐한 먼지와 비릿한 피냄새, 그리고 억눌린 슬픔만이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만석은 그제야 참고 있던 숨을 토해내며 쓰러진 딸을 안아 일으켰다. 연희의 이마 상처는 깊었고 눈물 범벅이 된 얼굴은 공포로 하얗게 질려 있었다. 아빠, 인형이, 내 인형이. 연희는 정신이 혼미한 와중에도 부서진 인형을 찾았다. 만석은 가슴이 미어지는 고통을 느끼며 딸의 작은 손에 부러진 인형의 몸통을 쥐어주었다. 미안하다, 연아. 아비가 못나서, 아비가 힘이 없어서. 만석의 굵은 눈물이 뚝뚝 떨어져 연희의 볼에 닿았다. 주변 상인들이 하나둘씩 다가와 혀를 차며 동정의 눈빛을 보냈지만 그 어떤 위로도 만석의 귀에는 들어오지 않았다. 그는 흙투성이가 된 딸을 등에 업고 부서진 인형 조각들을 주머니에 챙겨 넣었다. 그의 등 뒤로 붉은 노을이 지고 있었는데 마치 하늘도 이 부녀의 슬픔을 알고 피눈물을 흘리는 듯 붉고도 서러운 빛깔이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만석의 발걸음은 천근만근 무거웠다. 초가삼간 다 쓰러져가는 오두막에 도착해 연희를 눕히고 약초를 지시겨 상처에 발라주는 동안 만석의 머릿속에는 오직 한 가지 생각만이 맴돌았다. 왜 우리는 짓밟혀야 하는가? 단지 가난하다는 이유로, 단지 천민이라는 이유로 소중한 것을 빼앗기고 피를 흘려야만 하는가? 그는 방 한 구석에 놓인 작업대를 바라보았다. 그곳에는 연희를 위해 만들다만 작은 나무 동물들이 놓여 있었다. 평생을 나무와 함께 살아온 그였지만 오늘만큼은 그 나무들이 뿜어내는 향기가 역겹게 느껴졌다. 자신의 재주가 딸을 지키기는커녕 오히려 화를 불러왔다는 자책감이 뼈에 사무쳤기 때문이었다. 밤이 깊어가고 연희가 고열에 시달리며 끙끙 앓는 소리를 내자 만석은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다. 그는 부러진 인형의 조각을 호롱불 아래 비추어 보았다. 정교하게 깎인 나무의 결 하나하나에 자신의 정성이 스며 있었다. 하지만 이제 그것은 생명을 잃은 팩감에 불과했다. 만석은 조각칼을 꽉 쥐었다. 손바닥이 베어 피가 나올 정도로 세게 쥐었다. 슬픔은 점차 뜨거운 분노로 바뀌어 가고 있었다. 하지만 그 분노를 표출할 길 없는 무력한 가장은 그저 어둠 속에서 소리 없이 오열할 뿐이었다. 그때 밖에서 거친 발소리와 함께 이리 오너라 하는 호령 소리가 들려왔다. 관아의 포졸들이었다. 불길한 예감이 만석의 등줄기를 타고 흘러내렸다. 아직 비극은 끝나지 않았던 것이다. 거정문이 부서져라. 걷어차는 소리와 함께 들이닥친 포졸들은 짐승을 사냥하듯 만석을 덮쳤다. 병든 딸의 이마에 물수건을 올려주던 만석의 손이 거칠게 꺾였고 방바닥에 내동댕이 쳐지는 충격에 낡은 호롱불이 넘어져 방안은 순식간에 어둠과 매캐한 그을음으로 뒤덮였다. 이놈, 내 죄를 네가 알렸다. 포졸 조장의 고함 소리가 좁은 오두막을 쩌렁쩌렁 울렸다. 만석은 바닥에 얼굴이 짓눌린 채 고개만 간신히 돌려 구석에서 공포에 질려 떨고 있는 연희를 바라보았다. 열병에 시달려 눈도 제대로 뜨지 못하는 아이가 이 난리통에 혹여나 숨이라도 넘어갈까. 만석의 심장은 숫덩이처럼 타들어갔다. 나으리 제발 아이가 아픕니다. 제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는 모르오나 이 아이만은. 만석의 절규는 포졸의 무자비한 발길질에 뚝 끊겼다.
억센 밧줄이 그의 손목을 파고들었고 그는 질질 끌려나가며 문지방을 피로 물들였다. 뒤에서 들려오는 연희의 가츠픈 울음소리가 빗소리에 묻혀 멀어질 때 만석은 차라리 자신의 귀를 도려내고 싶은 심정이었다. 관아의 마당은 서슬퍼런 횃불로 대낮처럼 밝았으나 그 빛은 죄인을 비추는 광명이 아니라 지옥의 어파처럼 느껴졌다. 형틀에 묶인 만석의 앞에는 비단 관복을 입은 사또가 거만하게 앉아 곰방대를 피우고 있었다. 사또의 옆에는 낮에 장터에서 보았던 그의 딸이 얄미운 표정으로 서 있었고 그녀의 손에는 만석이 만들었던 그 부서진 목각 인형의 파편이 들려 있었다. 사또는 연기를 길게 내뿜으며 만석을 내려다보았다. 내 놈이 감히 천한 재주를 믿고 내 딸을 능멸하고 위협했다지. 사또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 담긴 위압감은 살기를 띠고 있었다. 만석은 억울함에 치를 떨며 외쳤다. 사또 나으리 억울합니다. 소인은 그저 부서진 인형을 수습하려 했을 뿐 아기 씨를 위협한 적은 결단코 없습니다. 오히려 제 딸아이가 매질을 당해 사경을 헤매고 있사옵니다. 그의 항변에 사또는 픽 웃음을 터뜨렸다. 허이놈 보게, 내 놈의 그 더러운 딸이 내 딸의 심기를 어지럽힌 것이 바로 위협이 아니고 무엇이더냐. 게다가 내 놈이 만든 이 요물 같은 인형이 내 딸을 홀렸으니 이는 사술세수들 부린 것이나 다름없다. 사또의 억지 논리는 단순한 분풀이가 아니었다. 그의 눈은 만석을 향한 분노보다는 만석의 손을 향한 끈적한 욕망으로 번들거리고 있었다. 사실 사또는 오래전부터 만석의 명성을 익히 들어 알고 있었다. 죽은 나무에 생명을 불어넣는다는 신의 손. 사또는 곧 있을 조정의 진상품 목록에 만석의 작품을 올려 자신의 출세길을 닦으려는 속셈을 품고 있었던 것이다. 낮의 소동은 그저 만석을 잡아들일 좋은 구실에 불과했다. 사또는 인형의 팔을 집어들고 요리조리 뜯어보며 혀를 찼다. 보아라. 관절의 이음새가 기가 막히구나. 이런 솜씨를 가지고도 천한 장돌뱅이 짓이나 하고 있다니 내 놈도 참으로 어리석다. 사또는 짐짓 안타까운 척하며 본색을 드러냈다. 네, 죄는 능지처참에 해당하나 내 특별히 기회를 주마. 네가 가진 그 재주로 나를 위해 일한다면 목숨만은 부지하게 해주겠다. 허나 거부한다면 내 놈은 물론이고 내 병든 딸까지 무사하지 못할 것이다. 그것은 제안이 아니라 협박이었다. 자식을 인질로 삼은 비열한 거래였다. 만석은 치밀어 오르는 분노에 입술을 깨물었다. 권력자들의 탐욕은 끝이 없었다. 가난한 이들의 고혈을 짜내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그들의 영혼이 담긴 재주마저 강탈하려 드는 것이었다. 하지만 당장 오두막에 홀로 남겨진 연희를 생각하면 섣불리 거절할 수도 없었다. 만석이 대답 없이 고개를 떨구고 있자 사또는 심기가 불편한 듯 손을 휘저었다. 독한 놈이로구나. 저놈의 정신이 들 때까지 옥에 쳐넣어라. 그리고 내 놈이 내 딸에게 입힌 정신적 피해와 이 인형값으로 금전 500냥을 배상하지 못하면 영원히 이곳을 나갈 생각은 말거라. 500냥이라니. 만석이 평생을 일해도 만져보지 못할 거금이었다. 결국 평생 노예로 살라는 소리나 다름없었다. 포졸들은 다시금 만석을 끌고 가 차가운 옥사 안으로 던져 넣었다. 철컹 소리와 함께 굳게 닫힌 감옥문은 세상과의 단절을 알리는 신호였다. 옥사는 습하고 곰팡이 냄새가 진동하는 생지옥이었다. 바닥에는 썩은 짐라기가 깔려 있었고 구석구석에서 쥐들이 찍찍거리며 돌아다녔다. 만석은 멍하니 벽에 기대앉아 작은 창살 사이로 들어오는 희미한 달빛을 바라보았다. 온몸이 몽둥이질로 욱신거렸지만 육체의 고통은 마음의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연아, 아비가 없으면 누가 약을 다려주느냐? 누가 밥을 챙겨주느냐? 상상 속에서 연희는 목말라 울부짖다가 서서히 식어가는 작은 몸뚱이로 변해가고 있었다. 만석은 미칠 것 같은 불안감에 자신의 머리를 벽에 쿵쿵 부쉈다. 이마에서 피가 흘러내려 눈을 덮었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다.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당장이라도 옥문을 부수고 나가다 개죽음을 당할 것만 같았다. 며칠이 지났는지 알 수 없었다. 하루에 한 번 개밥 그릇 같은 그릇에 담겨 나오는 쉰 꽁보리밥, 이른바 옥미를 억지로 삼키며 만석은 버텼다. 그것은 밥이 아니라 모래를 씹는 것 같았고 목구멍으로 넘길 때마다 비굴함과 수치심이 함께 넘어갔다. 하지만 살아야 했다. 자신이 죽으면 연희도 죽는다는 생각 하나로 짐승처럼 먹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옥사의 문이 열리고 낯익은 얼굴이 들어왔다. 관아의 이방이었다.
그는 코를 싸쥐고 찡그린 표정으로 만석에게 다가와 쭈그리고 앉았다. 이복의 만석이 고집 그만 부리고 사또 나으리의 명을 따르게. 자네 딸아이가 걱정되지도 않나. 이방의 말에 만석의 눈이 번쩍 뜨였다. 내 딸 연희는 무사합니까? 말해주시오. 제발. 만석이 철창을 붙잡고 매달리자 이방은 혀를 찼다. 아직은 살아있지. 동네 안악들이 오며 가며 들여다보는 모양이다만 그게 며칠이나 가겠나. 사또 나으리께선 자네가 승낙만 하면 딸아이를 의원에게 보이고 극진히 보살펴주겠다고 약속하셨네. 달콤한 독약 같은 제안이었다. 만석은 갈라진 목소리로 물었다. 내가 무엇을 만들면 된단 말이오? 이방은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속삭였다. 간단하네. 사또 아기씨를 위한 인형이지. 하지만 평범한 인형이 아니야. 세상 천지 그 어디에도 없는 사람처럼 움직이고 춤추며 노래하는 살아있는 것 같은 인형을 만들어야 해. 그게 사또 나으리의 조건일세. 사람처럼 움직이는 인형. 그것은 몫으로서의 만석에게도 꿈의 경지였다. 하지만 그런 신성한 작업을 탐욕스러운 자를 위해 해야 한다는 사실이 그를 괴롭혔다. 그러나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딸을 살리기 위해서는 악마와 손을 잡아야만 했다. 만석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려 더러운 수염을 적셨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바닥에 짐라기를 움켜쥐었다. 나무를 깎던 그 손이 이제는 자신의 영혼을 깎아내야 할 처지에 놓인 것이다. 그날 밤 만석은 꿈을 꾸었다. 꿈속에서 연희는 예전처럼 건강한 모습으로 웃으며 뛰어다니고 있었다. 아빠 나 봐. 나 춤출 수 있어. 연희가 빙글빙글 돌자 그 모습은 서서히 나무로 변해가더니 기괴한 관절 소리를 내는 목각 인형이 되었다. 인형이 된 연희는 멈추지 않고 계속 춤을 추다가 결국 팔다리가 하나씩 떨어져 나가며 바닥에 뒹굴었다. 아빠, 아파, 고쳐줘. 부서진 인형의 입에서 연희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만석은 비명을 지르며 꿈에서 깨어났다. 식은땀이 온몸을 적시고 있었다. 새벽의 푸르스름한 빛이 감옥 안으로 스며들고 있었다. 만석은 결심한 듯 입술을 굳게 다물었다. 더 이상 망설일 시간이 없었다. 그는 자신의 재주를 저주했지만 동시에 그 재주만이 유일한 무기임을 깨달았다. 그는 어둠 속에서 조용히 중얼거렸다. 만들어주마. 내 놈들이 원한다면 뼈와 살을 깎아서라도 만들어주마. 허나 그 인형이 너희들에게 복을 가져다 줄지 재앙을 가져다 줄지는 두고 봐야 할 것이다. 다음 날 아침 만석은 포조를 불러 사또를 뵙기를 청했다. 끌려 나온 만석의 몰골은 말이 아니었지만 그의 눈빛만은 형형하게 살아있었다. 사또 앞에 무릎 꿇려진 만석은 낮지만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다. 하겠습니다. 나으리께서 원하시는 그 인형, 제 목숨을 걸고 만들어 올리겠습니다. 대신 약조를 지켜주십시오. 제 딸아이를 살려주시고 이 일이 끝나면 저희 부녀를 놓아주십시오. 사또는 만족스러운 듯 껄껄 웃으며 자신의 배를 두드렸다. 암 그렇고 말고 내 약조는 천금과도 같으니 걱정 말거라. 여봐라. 이놈을 당장 공방으로 데려가고 최고급 목재와 도구를 대령하라. 그리고 그 딸년에게도 의원을 보내라. 사또의 호탕한 웃음소리가 관아를 울렸지만 만석은 고개를 들지 않았다. 그의 시선은 바닥에 고정되어 있었고 머릿속에서는 이미 복잡한 설계도가 그려지고 있었다. 단순한 장난감이 아닌 원한과 분노가 서린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도 무서운 인형의 설계도가 스윽스윽. 정막이 감도는 공방 안에는 오직 대패가 나무살을 파고드는 소리만이 규칙적으로 울려 퍼지고 있었다. 그것은 마치 만석의 거친 숨소리와도 같았고 억눌린 울음소리와도 같았다. 관아의 가장 깊숙한 곳, 창문 하나 없이 사방이 막힌 별채는 사또가 만석을 위해 마련해준 작업장이었으나 실상은 감옥이나 다름없었다. 최고급 흑단나무와 박달나무, 그리고 금가루가 섞인 메칠 재료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지만 만석의 눈에는 그 화려한 재료들이 모두 자신의 피를 빨아먹고 자란 괴물처럼 보일 뿐이었다. 그는 며칠째 제대로 씻지도 먹지도 못한 채 오로지 나무를 깎는 일에만 몰두하고 있었다. 그의 눈은 철학에 들어가 있었고 광대뼈는 날카롭게 튀어나와 있었으나 나무를 노려보는 눈동자만큼은 도깨비불처럼 시퍼렇게 살아 타오르고 있었다. 손가락 마디마디에는 굳은 살이 박히다 못해 터져 피가 배어나왔고 그 핏방울이 나무 위에 떨어져 붉은 꽃처럼 번져나갔지만
만석은 아랑곳하지 않고 끌을 움직였다. 그가 만드는 것은 단순한 인형이 아니었다. 사또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게 춤추는 인형을 원했으나 만석이 깎고 있는 것은 저주와 원망이 서린 복수의 화신이었다. 만석은 인형의 뼈대가 될 박달나무를 다듬으며 생각했다. 내 딸의 눈에서 피눈물을 뽑아낸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하리라. 그는 인형의 관절 하나하나에 정교한 톱니바퀴를 심어 넣었다. 조선의 그 어떤 장인도 시도해 본 적 없는 서역의 자명종 원리를 응용한 기괴하고도 복잡한 장치였다. 톱니바퀴가 서로 맞물려 돌아갈 때마다 끼릭끼릭하는 미세한 소리가 났는데 만석에게는 그 소리가 마치 억울하게 매맞던 날 연희가 지르던 비명소리처럼 들려 가슴을 후벼 팠다. 그는 그 고통을 잊기 위해 더욱 미친 듯이 작업에 매달렸다. 톱니바퀴에 이빨 하나를 깎을 때마다 사또를 향한 저주를 새겨 넣었고 인형의 팔다리를 이을 때마다 딸을 향한 죄책감을 묶어 넣었다. 어느 날 밤 작업이 한창일 때 사또가 불쑥 공방을 찾아왔다. 술 냄새를 풍기며 들어온 사또는 작업대 위에 놓인 아직 미완성인 인형을 보고 탐욕스러운 눈빛을 번뜩였다. 호! 제법 모양새가 나오는구나. 과연 신의 손이라 불릴만 해. 사또는 인형의 매끄러운 다리 곡선을 손으로 훑으며 흡족한 미소를 지었다. 이번에 한양에서 아주 귀한 손님이 내려오신다. 암행어사라는 소문도 있고 조정의 높은 대감이라는 말도 있지. 그분 앞에서 이 인형이 기가 막히게 춤을 춘다면 내 출세길은 탄탄대로가 될 것이다. 그러니 실수 없이 만들어야 한다. 알겠느냐? 사또의 말에 만석은 묵묵히 고개를 숙였지만 속으로는 차가운 비웃음을 삼켰다. 출세 권력 그따위 헛된 욕망 때문에 어린아이의 꿈을 짓밟은 자가 감히 출세를 논하다니. 만석은 속으로 맹세했다. 내 놈이 바라는 그 출세길이 곧 지옥으로 가는 급행열차가 될 것이라고. 사또가 돌아간 뒤 만석은 숨겨두었던 비장의 설계를 시작했다. 그는 인형의 등 뒤에 태엽을 감는 구멍 외에 아주 작은 유관으로는 거의 식별할 수 없는 또 하나의 구멍을 뚫었다. 그리고 인형의 가슴 속에 이중으로 설계된 톱니바퀴 뭉치를 집어넣었다. 이것이 바로 만석이 준비한 반전의 열쇠였다. 겉으로 보이는 태엽을 감으면 인형은 사또가 원하는 대로 우아하고 아름다운 궁중무용을 추게 된다. 나비가 날아오르듯 사뿐사뿐한 몸짓은 보는 이들의 혼을 쏙 빼놓을 만큼 매혹적일 것이다. 하지만 만약 만석만이 알고 있는 특정한 조작을 가해 숨겨진 톱니바퀴가 맞물리게 된다면 인형의 움직임은 완전히 달라지게 설계되어 있었다. 그것은 춤이 아니었다. 그것은 고발이자 처절한 몸부림이었다. 작업은 고독하고 처절했다. 밤이 깊어지면 만석은 환청에 시달렸다. 아빠 나 아파. 너무 아파. 연희의 목소리가 귓가를 맴돌 때마다 만석은 미친 사람처럼 허공에 대고 소리쳤다. 조금만 참아라. 연아, 아비가 곧 끝낸다. 놈들의 뼈를 깎고 살을 발라 내 억울함을 풀어주마. 그는 자신의 허벅지를 꼬집으며 정신을 차렸다. 지금 무너지면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간다. 만석은 더욱 정교하게, 더욱 치밀하게 인형을 다듬었다. 인형의 얼굴은 사또의 딸을 묘하게 닮게 조각했다. 오만하고 도도한 눈매, 얄미운 입술. 하지만 그 표정 어딘가에는 기묘한 슬픔과 공포가 서려 있게 만들었다. 보는 각도에 따라 웃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비명을 지르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 기괴한 얼굴이었다. 마지막으로 그는 인형의 뱃속 빈 공간에 얇은 비단 천을 하나 숨겨 넣었다. 그 천에는 붉은 먹으로 쓴 사또의 비리와 만석 부녀가 당한 억울한 사연이 빽빽하게 적혀 있었다. 약속한 기일이 다가올수록 만석의 신경은 곤두섰다. 그는 옥조를 통해 간간히 연희의 소식을 전해 들었다. 다행히 의원의 치료 덕에 열은 내렸으나 아이는 말을 잃고 멍하니 허공만 바라본다고 했다. 그 말을 전해 들은 날 만석은 입술을 깨물어 흐르는 피를 인형의 입술에 발랐다. 연아, 네가 잃어버린 목소리, 이 아비가 이 인형을 통해 세상에 외치게 해주마. 인형은 이제 거의 완성 단계에 이르러 있었다. 화려한 비단옷을 입히고 머리에 금박 댕기를 들이우니 영락없는 살아있는 소녀의 모습이었다. 하지만 그 차가운 나무 피부 아래에는 시한 폭탄과도 같은 비밀 장치가 째깍거리고 있었다. 드디어 인형을 시험해볼 밤이 왔다. 모두가 잠든 깊은 새벽. 만석은 떨리는 손으로 인형의 등 뒤에 태엽을 끼웠다. 끼릭, 끼릭, 끼릭. 태엽 감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그는 먼저 일반적인 방식으로 태엽을 놓았다. 그러자 인형이 스르르 움직이기 시작했다. 팔을 부드럽게 들어 올리고 고개를 까닥이며 발을 굴러 춤을 추는 모습은 실로 경이로웠다. 나무로 만들었다고는 믿을 수 없을 만큼 유연하고 우아했다. 마치 선녀가 강림하여 춤을 추는 듯했다. 만석조차 자신의 솜씨에 전율을 느꼈다. 사또가 본다면 입이 찢어져라 기뻐할 모습이었다. 하지만 만석의 표정은 차갑게 굳어 있었다. 그는 인형을 멈추고 이번에는 등 뒤에 숨겨진 장치를 조작했다. 아주 미세한 딸각 소리와 함께 내부의 톱니바퀴가 궤도를 바꿨다. 만석은 다시 태엽을 놓았다. 순간 공방의 공기가 서늘하게 변했다. 인형의 움직임은 방금 전과 확연히 달랐다. 부드럽던 팔동작은 뚝뚝 끊기며 기괴하게 비틀렸고 고개는 꺾일 듯이 뒤로 젖혀졌다. 그리고 인형은 바닥을 기어다니며 마치 무언가에 쫓기듯 혹은 무언가를 애타게 찾듯 허우적거리기 시작했다. 그것은 춤이 아니라 고통에 몸부림치는 연희의 모습. 그날 장터에서 매질을 당하며 처참하게 짓밟히던 그 모습 그대로였다. 인형의 나무 관절이 부딪히며 나는 딱딱 소리는 마치 매 타작 소리처럼 들렸다. 그리고 절정의 순간 인형의 상체가 기괴하게 젖혀지며 가슴팍이 벌어질 듯 덜컥거렸다. 만석은 숨을 헐떡이며 인형을 멈췄다. 성공이었다. 기계장치는 완벽하게 작동했다. 그의 이마에는 식은땀이 비오듯 흘러내렸지만 입가에는 비로소 서늘한 미소가 번졌다. 그래, 이거다. 이것이 바로 너희가 보게 될 진짜 춤이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인형을 쓸어 안았다. 차가운 나무의 감촉이 전해져 왔지만 만석에게는 그 어떤 생명체보다 뜨겁게 느껴졌다. 이 인형은 단순한 공예품이 아니었다. 만석의 분노, 연희의 눈물, 그리고 힘없는 백성들의 한이 응축된 결정체였다. 다음 날 아침, 사또의 하인들이 공방으로 들이닥쳤다. 그들은 완성된 인형을 보고 입을 다물지 못했다. 화려한 옷을 입고 다소곳이 서 있는 인형은 금방이라도 말을 걸어올 듯 생생했다. 사또 역시 소식을 듣고 버선발로 달려왔다. 오, 대단하다. 대단해. 과연 천하제일의 솜씨로다. 사또는 인형을 어루만지며 감탄사를 연발했다. 그는 만석에게 다가와 어깨를 툭 쳤다. 수고했다. 이 정도면 내 체면이 서고도 남겠어. 오늘 밤 연회에서 이 인형이 춤을 추면 너는 물론이고 내 딸년의 목숨도 살려주마. 아니, 내 너를 내 전속 장인으로 삼아 평생 배불리 먹여줄 수도 있다. 사또는 자신의 승리를 확신하며 호탕하게 웃었다. 그러나 그는 보지 못했다. 고개를 숙인 만석의 눈동자, 깊은 곳에서 일렁이는 살기를, 그리고 인형의 소매 끝에 숨겨진 세상을 뒤집을 작은 톱니바퀴의 존재를. 그날 오후 연회 준비로 관아 전체가 분주했다. 전국 각지에서 사내 진미가 도착하고 악공들이 악기를 조율하는 소리가 담장을 넘어 들려왔다. 만석은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혀진 채 연회장 구석진 자리에 대기하라는 명을 받았다. 그는 인형이 든 나무 상자를 품에 꼭 안고 있었다. 상자 안에서 인형은 조용히 숨을 죽이고 때를 기다리고 있었다. 만석은 먼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가을 하늘이었지만 곧 이곳에는 피비린내 나는 폭풍이 몰아칠 것이었다. 연아, 조금만 기다려라. 오늘 밤 아비가 세상에서 가장 슬프고도 무서운 인형 놀이를 보여주마. 만석의 손이 상자를 쥔 채 하얗게 질려 있었다. 결전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화려한 청사 초롱이 밤하늘의 별을 무색하게 할 만큼 환하게 밝혀진 관아 안뜰은 온갖 사내 진미가 차려진 연회상과 비단 옷을 입은 양반들의 웃음소리로 가득 차 있었다. 술잔 부딪히는 소리와 기생들의 간드러지는 노랫가락이 어우러져 흥청거리는 그곳은 며칠 전 만석의 딸 연희가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던 차가운 흙바닥과는 전혀 다른 세상이었다. 상석에는 사또가 불구죽죽한 얼굴로 앉아 거드름을 피우고 있었고 그 옆에는 한양에서 내려왔다는 귀한 손님 김대감이 근엄한 표정으로 술잔을 기울이고 있었다. 사또는 연신 김대감의 눈치를 살피며 아부하기에 바빴다. 대감, 오늘 제가 보여드릴 것은 그저 그런 유희거리가 아닙니다. 제 고을에 천하제일의 솜씨를 가진 장인이 있어 대감을 위해 특별히 준비시킨 물건이 있사옵니다. 아마 대감께서 평생 보신 그 어떤 보물보다 신기할 것입니다. 사또의 호언장담에 김대감은 흥미롭다는 듯 눈썹을 까닥였다. 호, 시골 고을에 그런 제주꾼이 있다니
내 기대가 크네. 어서 보여주시게. 사또의 손짓에 악공들의 연주가 멈추고 장내에 기대 섞인 정적이 감돌았다. 여봐라. 만석이를 들라하라. 사또의 호령이 떨어지자 어둠 속에서 만석이 천천히 걸어 나왔다. 깨끗한 무명옷을 입었으나 며칠간의 고초로 인해 웜하게 들어간 눈과 앙상한 볼은 마치 무덤에서 기어나온 악귀를 연상케 했다. 그의 품에는 비단 보자기에 쌓인 커다란 나무 상자가 들려 있었다. 만석은 상석을 향해 깊숙이 허리를 숙였으나 그의 시선은 사또가 아닌 허공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의 심장은 격렬하게 요동치고 있었지만 겉으로는 폭풍전의 바다처럼 고요했다. 보고 있느냐 연아. 내 억울함을 씻어줄 심판의 시간이 왔다. 만석은 떨리는 손을 진정시키며 조심스럽게 상자를 열었다. 보자기가 벗겨지고 인형의 모습이 드러나자 좌중에서 와 하는 탄성이 터져 나왔다. 실제 사람의 피부처럼 매끄럽게 다듬어진 나무 살결, 바람에 흩날릴 듯 섬세하게 조각된 옷주름, 그리고 금방이라도 눈을 깜빡일 것 같은 생생한 표정은 보는 이들의 넋을 빼놓기에 충분했다. 만석은 인형의 등 뒤로 손을 뻗었다. 끼릭끼릭, 태엽 감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정적을 갈랐다. 그는 먼저 사또가 원했던 대로 아름다운 춤을 추도록 태엽을 설정했다. 만석이 손을 떼자 인형은 스르르 미끄러지듯 앞으로 나아가며 춤을 추기 시작했다. 그것은 실로 천상의 춤사위였다. 인형의 팔이 부드러운 곡선을 그리며 허공을 가르고 버선 코가 살짝 들리며 사뿐사뿐 발을 떼는 모습은 살아있는 명기 밍지의 춤보다 더 고혹적이었다. 관절이 움직일 때마다 들리는 미세한 기계음조차 악기의 반주처럼 들릴 지경이었다. 사또는 입이 귀에 걸릴 듯 웃으며 김대감을 바라보았다. 보십시오. 대감. 저 유려한 움직임을 보십시오. 나무 토막에 생명을 불어넣었다는 말이 과장이 아니지 않습니까? 김대감 역시 감탄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과연 천하의 명물이로다. 내 한양의 궁궐에서도 이런 기이한 재주는 본 적이 없어. 연 회장의 분위기는 최고조에 달했다. 사람들은 박수를 치며 환호했고 사또는 자신의 출세가 눈앞에 다가온 듯 의기양양해하며 술을 들이켰다. 사또의 딸 역시 아버지 옆에서 콧대를 높이며 자신이 저 인형의 주인인 양거만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한 차례 춤이 끝나고 인형이 멈춰섰다. 박수갈채가 쏟아지는 가운데 사또가 흥분하여 외쳤다. 좋다. 좋아. 만석아. 이번에는 더 신명. 나는 춤을 보여주어라. 대감의 흥을 돋우란 말이다. 사또의 명이 떨어지자 만석은 다시 인형에게 다가갔다. 그의 눈빛이 순간 서늘하게 빛났다. 그래. 더 신명. 나는 춤을 보여주마. 너희들의 추악한 속내가 낱낱이 드러나는 지옥의 춤을. 만석은 인형의 등 뒤에 있는 태엽을 감는 척하며 은밀하게 숨겨진 조작 레버를 딸각 소리가 나게 돌렸다. 그리고 인형의 가슴 속에 있는 이중 톱니바퀴가 맞물리도록 장치를 가동했다. 다시 태엽이 돌아가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분위기가 사뭇 달랐다. 끼기엔 쾅! 인형의 내부에서 쇠가 긁히는 듯한 불길한 소음이 터져 나오더니 우아했던 인형의 고개가 기괴한 각도로 쾅 꺾였다. 연회장의 사람들이 숨을 헛들이켰다. 인형의 눈동자가 조명에 반사되어 번뜩이는 순간 인형은 마치 간질 발작을 일으키듯 팔다리를 뒤틀며 바닥을 기기 시작했다. 아름답던 춤사위는 온데간데 없고 고통에 몸부림치는 짐승 같은 형상이었다. 사또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다. 이게 무슨 짓이냐? 만석이 내 이놈 인형이 왜 저러느냐? 사또가 고함을 쳤지만 만석은 들은 척도 하지 않고 뒷걸음질 쳤다. 인형의 움직임은 점점 더 구체적이고 끔찍하게 변해갔다. 인형은 바닥에 엎드려 두 손을 비비며 애원하는 신용을 했다. 그것은 영락없이 며칠 전 사또의 딸 앞에서 살려달라고 빌던 연희의 모습이었다. 그러더니 갑자기 인형이 벌떡 일어나 한 손에 보이지 않는 몽둥이를 쥔 듯 허공을 향해 내리치기 시작했다. 탁탁탁. 인형의 발이 바닥을 구르는 소리가 마치 매질 소리처럼 연회장을 울렸다. 인형의 얼굴 아까까지만 해도 웃는 듯 보였던 그 표정이 조명 아래 그림자가 드리우자 악귀처럼 일그러져 보였다. 그것은 사또의 딸이 매질할 때 지었던 그 표독스러운 표정과 소름 끼치도록 닮아 있었다. 연회장은 찬물을 끼얹은 듯 싸늘해졌다. 사또의 딸은 비명을 지르며 아버지의 옷자락 뒤로 숨었다.
아, 아버지 저거 치워주세요. 무서워요. 그녀는 인형이 자신의 죄를 고발하고 있음을 본능적으로 느꼈다. 사또는 당황하여 어쩔 줄 몰라 하며 소리쳤다. 여봐라. 당장 저 흉물을 때려 부수어라. 저 미친놈을 당장 끌어내. 포졸들이 우르르 달려들려던 찰나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왔다. 춤을 추던 인형이 갑자기 김대감이 앉아있는 상석 앞으로 비틀거리며 다가갔다. 그리고 굉음과 함께 인형의 가슴팍이 쩍하고 갈라졌다. 그 속에서 톱니바퀴들이 튕겨나오고 붉은 피처럼 염색된 헝겊 조각들이 흩날리는 가운데 돌돌 말린 두루마리 하나가 툭 하고 김대감의 발치에 떨어졌다. 모든 시선이 김대감의 발끝에 집중되었다. 김대감은 천천히 몸을 숙여 두루마리를 집어들었다. 사또는 얼굴이 하얗게 질려 식은땀을 흘리며 더듬거렸다. 대대감. 그것은 그저 미친 장인의 헛소리일 것입니다. 보지 마십시오. 그러나 김대감은 이미 두루마리를 펼치고 있었다. 그곳에는 만석이 피를 섞어 쓴 글씨로 사또가 백성들의 고혈을 짜내고 무고한 아이를 매질하여 병신으로 만든 죄상, 그리고 뇌물을 바쳐 승진하려 했던 비리가 낱낱이 적혀 있었다. 글을 읽어 내려가는 김대감의 표정이 차갑게 굳어졌다. 고을의 수령이라는 자가 백성을 돌보지는 못할 망정 어린아이의 피로 자신의 영달을 꾀하려 했다. 김대감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연회장의 구석구석까지 파고드는 위험이 서려 있었다. 사또는 바닥에 납작 엎드렸다. 아닙니다. 모함입니다. 대감. 저놈이 저를 음해하려고 꾸민 짓입니다. 사또가 발악하듯 변명하자 김대감은 쥐고 있던 술잔을 바닥에 내동댕이 쳤다. 쨍그랑 날카로운 파열음과 함께 김대감은 품속에서 낡은 마패를 꺼내들어 높이 치켜들었다. 암행어사 출두야. 천둥 같은 고함 소리가 밤하늘을 갈랐다. 담장 밖에서 대기하고 있던 역졸들이 암행어사 출두야를 복창하며 물밀듯이 들이닥쳤다. 육모 방망이를 든 역졸들이 연회장을 포위하자 흥청거리던 양반들과 기생들은 비명을 지르며 혼비백산하여 달아나기 바빴다. 사또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고 바지에 오줌을 지린 채 덜덜 떨고 있었다. 사또의 딸 역시 얼굴이 흑빛이 되어 바들바들 떨고 있었다. 김대감, 아니 암행어사는 서슬퍼런 눈으로 사또를 내려다보며 호통쳤다. 네, 죄가 하늘을 찌르고 땅을 울리는데 감히 내 앞에서 거짓을 고하느냐. 여봐라, 이 탐관오리를 당장 포박하여 형틀에 매어라. 그리고 그 딸년 또한 죄가 가볍지 않으니 함께 하옥하라. 역졸들이 달려들어 사또의 관복을 찢고 오라를 지웠다. 아이고, 대감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제가 눈이 멀어 잠시 미쳤나 봅니다. 사또의 비굴한 울음소리가 터져나왔지만 역졸들은 가차없이 그를 끌고 나갔다. 사또의 딸도 울부짖으며 끌려갔다. 화려했던 연회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고 정의의 철퇴가 내리꽂힌 자리는 권선징악의 현장이 되었다.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던 만석은 그 자리에 힘없이 주저앉았다. 긴장이 풀리자 온몸에 힘이 빠져나간 것이었다. 그의 앞에는 가슴이 열린 채 작동을 멈춘 목각 인형이 쓰러져 있었다. 기괴하게 멈춰버린 인형은 마치 제 할 일을 다 하고 장렬하게 전사한 병사처럼 보였다. 만석은 기어가서 인형을 품에 안았다. 고맙다. 고맙다. 그는 나무 인형의 얼굴을 묶고 오열했다. 그것은 승리의 기쁨이라기보다는 그동안 참아왔던 서름과 고통의 토해냄이었다. 암행어사가 만석에게 다가왔다. 그는 만석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고생 많았다. 네, 용기와 내 딸을 향한 사랑이 썩어빠진 이 고을을 구했구나. 만석은 눈물 범벅이 된 얼굴을 들어 어사를 바라보았다. 나으리, 제 딸, 연희는 억울함을 푼 것입니까? 어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다. 내 딸의 피눈물은 헛되지 않았다. 내 너희 부녀에게 합당한 보상을 내리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마. 밤바람이 불어와 연회장의 촛불을 하나둘씩 꺼트렸다. 그러나 어둠이 내린 관아에는 그 어느 때보다 밝은 정의의 빛이 비치고 있었다. 만석은 부서진 인형을 챙겨들고 일어섰다. 그의 발걸음은 여전히 비틀거렸지만 더 이상 무겁지는 않았다. 집에서 기다리고 있을 연희에게 달려가 이 모든 악몽이 끝났음을, 이제는 더 이상 무서워할 필요가 없음을 알려주어야 했다. 춤추는 목각 인형의 기괴하고도 슬픈 공연은 그렇게 막을 내렸고
그 전설은 사람들의 입을 타고 영원히 기억될 것이었다. 폭풍이 휩쓸고 지나간 관아의 아침은 유난히도 투명하고 고요했다. 간밤에 그 소란스러웠던 연회의 흔적은 역졸들에 의해 말끔히 치워졌고 마당에 흩어져 있던 깨진 술병과 음식 찌꺼기들은 죄인들의 눈물처럼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동이 트며 붉은 해가 관아의 기와 지붕 위로 솟아오르자 밤새 공포에 떨었던 백성들은 하나둘씩 문을 열고 밖으로 나와 조심스럽게 상황을 살폈다. 그리고 그들은 보았다. 포승줄에 굴비 엮이듯 엮여 형틀 앞에 무릎 꿇려진 사또와 그 일당들의 초라한 몰골을, 언제나 목을 뻣뻣이 세우고 백성들을 벌레 보듯 하던 사또는 이제 관복이 모두 벗겨진 채 흰 속적삼 차림으로 고개를 쳐박고 있었다. 그 옆에는 그의 딸이 산발한 머리를 늘어뜨린 채 소리 죽여 흐느끼고 있었다. 그녀의 비단 치마는 흙투성이가 되어 있었고 오만했던 눈빛은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었다. 권불 10년 촨 부신옌이라 했던가, 화무11홍 화무시르홍이라 했던가. 그들의 영화는 하룻밤 꿈처럼 허망하게 무너져 내렸다. 암행어사 김대감은 대청마루에 앉아 엄숙한 표정으로 판결문을 낭독했다. 죄인 최가는 고을의 수령으로서 백성을 긍휼히 여기기는커녕 가혹한 수탈을 일삼고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 무고한 백성을 옥에 가두고 협박하였으니 그 죄가 만번 죽어 마땅하다. 또한 그 딸은 아비의 권세를 믿고 양민을 학대하고 상해를 입혔으니 이는 인륜을 저버린 패악이다. 김대감의 목소리가 쩌렁쩌렁 울릴 때마다 사또는 몸을 움찔거리며 떨었다. 이에 최가는 파직하여 삭탈관직하고 전 재산을 몰수하여 피해 입은 백성들에게 환원하며 부녀를 천리박 척박한 섬으로 유배 보내어 평생 노역으로 죄를 씻게 하라. 판결이 떨어지자 지켜보던 백성들 사이에서 와 하는 함성이 터져나왔다. 10년 묵은 체증이 내려가는 듯한 통쾌함이었다. 사또와 그의 딸은 포졸들에게 끌려나가며 살려달라고 애원했지만 그 누구도 그들에게 동정의 시선을 보내지 않았다. 인과응보, 인고잉보 뿌린 대로 거둔다는 세상의 이치가 명징하게 증명되는 순간이었다. 소란이 잦아들고 김대감은 만석을 조용히 불렀다. 만석은 연회를 위해 입었던 옷을 벗고 다시 평소의 허름한 삼배옷으로 갈아입은 상태였다. 김대감은 만석을 따뜻한 눈길로 바라보며 말했다. 만석아, 네가 만든 그 인형, 실로 놀라운 물건이었다. 그 정교한 기술과 기발한 장치는 조정의 장인들조차 흉내내기 힘든 경지더구나. 내 너를 한양으로 데려가고 싶다. 상의원 위의원에 천거하여 네 재주를 나라를 위해 쓰게 하고 싶으니 나와 함께 가겠느냐. 그리하면 너와 네 딸은 평생 부귀영화를 누리며 살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은 몫으로서 얻을 수 있는 최고의 영예이자 가난을 영원히 벗어날 수 있는 기회였다. 주변의 이방과 관원들이 부러운 눈길로 만석을 쳐다보았다. 그러나 만석은 잠시 침묵하더니 천천히 고개를 가로저었다. 그의 표정은 담담하면서도 단호했다. 나으리 황공하오나 그 제안을 거두어 주십시오. 김대감이 의아해하며 물었다. 어찌하여 그러느냐? 출세가 싫은 것이냐? 만석은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자신의 거친 손바닥을 내려다보았다. 나으리 제 손은 본래 나무를 깎아 사람들에게 따뜻함을 주는 손이었습니다. 밥그릇을 깎아 배고픔을 달래주고 지팡이를 깎아 노인의 발이 되어주던 손이었습니다. 하오나 만석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다. 제가 이번에 만든 그 춤추는 인형은 나무에 제 원한과 저주를 심어 만든 괴물이었습니다. 비록 그것이 악인을 심판하는 데 쓰였다 하나 제 마음속에는 지울 수 없는 생채기가 남았습니다. 더 이상 재주로 세상을 놀라게 하거나 권력을 얻는 일은 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그저 딸아이와 함께 조용한 곳에서 흙냄새 맡으며 살고 싶을 뿐입니다. 김대감은 만석의 깊은 뜻을 헤아린 듯 한참을 말없이 그를 응시하다가 이내 고개를 끄덕였다. 허허, 참으로 맑은 사람이로다. 내 뜻이 정 그러하다면 강요하지 않겠다. 대신 내 너에게 작은 땅과 집을 마련해 줄 테니 부디 그곳에서 네가 원하는 참된 장인의 길을 가거라. 만석은 눈시울을 붉히며 큰 절을 올렸다.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이 은혜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모든 일이 마무리되고 만석은 서둘러 오두막으로 향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방 한구석에 누워있던 연희가 부스스 눈을 떴다. 아빠,
아이의 목소리는 아직 가래팠지만 눈동자에는 생기가 돌아와 있었다. 만석은 와락달을 끌어안았다. 연아, 다 끝났다. 이제 무서운 사람들은 없어. 우리 다시는 헤어지지 말자. 다시는 아프지 말자. 만석의 뜨거운 눈물이 연희의 어깨를 적셨다. 연희도 고사리 같은 손으로 아빠의 등을 토닥였다. 아빠, 나 이제 안 아파. 우리 집에 가자. 그 집이라는 말이 얼마나 따뜻하고 그리운 단어였던가. 만석은 딸을 등에 업었다. 등 뒤에서 전해지는 딸의 체온이 세상 그 어떤 보물보다 소중하게 느껴졌다. 계절이 바뀌어 산천초목이 새 옷을 갈아입는 늦봄이 되었다. 만석과 연희는 김대감의 배려로 인적 드문 산골 마을에 자리를 잡았다. 뒤로는 병풍처럼 둘러쳐진 산이 찬 바람을 막아주고 앞으로는 맑은 시냇물이 흐르는 평화로운 곳이었다. 만석은 작은 공방을 차렸다. 하지만 그곳에는 예전처럼 복잡한 톱니바퀴나 기괴한 설계도는 없었다. 대신 향긋한 편백나무 향기와 따뜻한 햇살만이 가득했다. 만석은 더 이상 밤을 새워가며 뼈를 깎는 고통으로 작업을 하지 않았다. 해가 뜨면 일어나 나무를 다듬고 해가 지면 연희와 함께 밥을 짓고 이야기를 나누었다.